자, 지역의 이슈를 취재 정리 전달하는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시즌 4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자, 함께할 분들입니다. 최근 지역 시사 평론가로 굳히게 들어간 우리 법무법인 모학의 최영원 변호사 나왔습니다. 요즘 뭐 재미난 거 있나요? 아, 재미난 거요? 네. 아, 그래요? 사실 그냥 평이해서. 예. 평이에요? 예. 일상적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다이나믹한 거 별로 좋지 않고. 네. 자, 또 이제 언론을 향한 칼끝, 도내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유일한 존재, 전북 민원연의 길복순 손조아 사무처장 나왔습니다. 요새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들을 많이 하죠? 아, 네, 뭐 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러닝도 하고요, 테니스도 하고 요즘에 인기 있다는 거 다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방송 스킬이 발전하고 있는 그래요? 경기도 포천아 씨. 우리 BTV 전주 방송의 간판 아나운서 우리 김나래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아나운서도 요즘 재밌는 일 있어요?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저 너무 평이하게 지내고 있긴 한데 전주 와서 맛있는 음식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쪄서 지금 3일째 닭가슴살만 먹고 있습니다.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살이라도 안 먹을 순 먹으면. 없고. 자, 오늘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처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가 굉장히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뭐 자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아서 뭐 그 사망까지 몰고 간 그 가해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 변호사? 일단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부터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도 외국어 번역이 뭔지 아세요? 전세. 다른 나라에 넘어서. 네, 전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직구할 때 보증금 냈는데 내가 월세 돈을 냈는데 돈을 다 돌려줘?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쪽에서는 개념을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죠. 근데 또 두 번째 놀라는 건 아니 저렇게 큰 거액을 저쪽한테 그냥 맡겨도 돼? 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전세라는 걸 너무 흔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 플러스 리스크에 대해서 좀 무감해지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 제도 자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에 가계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고 내가 뭐 어떤 걸 살려고 할 때 가계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60년대, 70년대죠. 가계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전세로 일종의 이 투자자들은 전세로 내 투자 미천을 확보를 하는 거고 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이제 그 고율의 그 이자율과 이렇게 있었는데 전세로 목돈을 맡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임료가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하지만 언제나 목돈을 개인에게 맡긴다는 거는 위험이 따랐죠. 그래서 내가 전세 사기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거기서 제가 궁금해서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이게 전세 사기가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세 사기를 쳐봤더니 50년대 60년대부터 전세 사기가 이렇게 기사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좀 그때 유형은 보면 간단해요. 그때 유형은 임대인이 아닌데 임대인이라고 하고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이라고 하고 임차인 구하면서 돈 받고 그냥 도망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사기의 유형이고 지금과 같은 어떠한 부동산 폭락기의 전세의 근원적인 리스크로 인한 문제는 사실 깡통 전세죠.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보면은 저도 이게 뭐지? 왜 사실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만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하거든요. 왜 이게 위험할까 했더니 이제 신규 들어갈 때부터 여기에 감정가를 대폭 올려놓고 거래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가 뭐 사실은 1억 5천이나 2억 받을 만한 집인데 3억 5천이면 실거래가라고 해요. 그럼 저한테 뭐 2억 5천 뭐 이런 전세를 내주면서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경매가로 대보면 1억 5천밖에 못 받으면 현저히 제가 잃는 금액이 많아요. 손 처장님은 이런 거 잘 아세요? 저요? 네, 저는 좀 20대 때부터 저도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걸 좀 해봐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조직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정말 단순 사기였는데 이제는 뭐 건축주,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차 계약서 뭐
너무 많은 조직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단순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까지 제가 이제 주의해라 전세 사기 주의해라면 임대인 본인이 네. 맞는지 그다음에 그 등기부등본 떼봐가지고 앞에 뭐 있으면 가지 마라 신탁 등기 돼 있으면 가지 마라 그냥 왜냐면 그냥 조금이라도 리스크 있으면 큰 돈이 내 인생의 전 금액이거든요 전세는 보통은요 그런 거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다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니까 돈을 받아 떼어더라도 일부만 떼면 되는데 막 반액 이상 떼일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도 제가 저한테 물어봐도 그냥 잘 모르겠다? 문제 없다?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도 들고 저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지금 고도화된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원광대학교 인근 익산에서도 이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됐었던 건이 있었는데 저도 대학 4학년 때 이제 졸업하고 올 때 전세 사기 한번 당했었거든요. 네, 원룸 굉장히 좋은 원룸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주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와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어디 가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못 찾을 뻔했는데 그 절반 이상은 그래도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확정일자 뭐 이런 거 그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던 건데 이게 아마 대학생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도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원광대학교 익산 그 전세건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2018년에 발생해서 피해액만 100억 정도에 추산되는 이제 굉장히 큰 지역에서는 벌써 사기 시간이 이렇게 또 사건이었죠. 지났어요. 네, 네. 좀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네. 2018년에 발생해서 128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다.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그래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이게 나무위키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좀 많은 피해와 피해 인원을 발생시켰던 사건인가 보구나라고 어제 좀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원광대학교 주변 대학가 원룸 이제 10여 채 정도가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사건은. 건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라고 당시에 지역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네. 이게 전세 사건의 의혹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명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당시에 이제 대학교하고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이거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에게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제 어떻게 뭐 피해를 좀 막아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뚜렷하게 나온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18년에 사건이 터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비슷한 사건이 익산에서 원광대 이제 대학촌을 중심으로 놓고 또 사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들이 좀 조직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이런 좀 추정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김나래 아나운서도 이제 집 떠나서 지금 아직 전주에 터를 잡고 있는데 계약이 힘들죠. 네, 그 전주에서는 지금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살던 지역에선 전셋집에 살았었거든요. 네네. 좀 어렵고 보증금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무섭긴 했었어요. 그럼 차라리 월세가 낫지 않나요? 전세보다? 그래도 그러면 월세는 월세가 한 높아 번에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서민들이 돈 모으는 방식이 이제 전세로 하고 뭐 처음에 목돈이 없으면 오히려 전세로 들어가서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전세를 받아서? 받아고 그 대출금은 2년 3년 동안 갚으면은 내 돈이 그 있나요? 전세금이 사실은 이제 내 적금과 같은 효과를 맞아요. 지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돈을 모아나가요. 예, 그래서 전세금 사기는 진짜로 그 굉장히 형량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서민들의 어떤 고열을 빠는 거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게 그 계약 과정부터가 일단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벌써. 네. 어때요?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계약할 때 무서워서 일단 전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지인들한테 등기부등본 봐달라고 하고 그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딱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세 보증보험은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자기들이 그 뒷면에 써 있는 게 그건가요?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거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책임 공제, 손해배상 책임 공제. 공제, 그거는 이제 다른 거구나. 그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 때 내가 돈이 없어도 보험회사에서 한 2억까지는 해줄 거야, 1억까지는 해줄 거야, 뭐 그 그거군요. 의미고 이제 전세 보증 반환
보험 보증인가? 반환 보증. 반환 보증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 나라에 보증에서 내가 네. 사고쳐 접수를 하면은 여기서 돈을 주고 여기서 이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이야기는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렵죠. 심정적으로 그런 귀찮은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렇죠. 전세는 그래서 리스키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사실 우리 일반적이라 신뢰가 생각하는데. 구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네. 제도 자체가 전 아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걸 악용하는 나쁜 그-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열 장정이 한 명 도둑 못 잡는 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는 이미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 망하는 인생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또 알아야 가르쳐주는 거라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학교에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의무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좀 이런 계약을 좀 여러 번 해봐가지고 근데 한두 번 해보면 좀 어느 정도 뭘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보험까지 해가지고 좀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런 것들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솔수당을 들어요. 한 번도 사기당한 적이나 저는 아니면 사기당한 피해를 적- 당한 적도 네, 없고 없어요. 예, 대단하시네. 없는데 그래서 이게 갈수록 뭔가 조치들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사기 종류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영리하게 잘 사기를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치들이 들어요. 늘어나면 사실은 네. 반환 보증도 사실은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비용이 들어가서 네. 주저해요 사람들이. 아. 근데 사실 그거 그냥 너 리스크 생각하면 그거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큰 분들에게는 사실 섣불리 권하기도 그렇죠. 좋고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기를 막을 수는 없다. 예. 그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공범으로 같이 합류했을 경우 이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뭐 저희가 뭐 취재도 많이 했지만 전주시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찰하고 협업해서 그 공인중개사들 뭐 불법 단속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간단해요. 사실 간단하기보다는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공인중개사를 같이 기소를 하면 사실 좋아요. 사실 그런 예도 많아요. 여기서 이 깡통 전세 수백 채, 수천 채 잃으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꼭 껴있어요. 그분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하수인이나 아니면 주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같이 껴있으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기, 위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서 연대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는데 사실 좀 실효가 적은 게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사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일 텐데 이분이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그거에 문제가 하나 있고 사실 그 사기 피해자의 그 가해자로 해서 수사가 돼서 기소만 되면 문제는 이제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책임을 묻는 거에서 자력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또 책임을 묻는 거에 만약에 기소를 안 했어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예전 보도에는 뭐 수사 대상에 있더라고요. 그 공인중개사도 왜냐면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서 자력 충분해 괜찮아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사 대상이었는데 아마 판결 선고 기사에는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얘기는 없더라고. 아마 기소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이분은 그냥 중간에서 일단 중개한 것 뿐인데 저분이 나도 자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사실 빠졌을 때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고의중개실에 의한 책임을 묻기는 사실은 뭐 민사소송하면 할 수 있다. 예,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겠죠.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나.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원광대학교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같은 공인중개사가 아까 제가 두 건의 사건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18년에 100억 정도의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사건하고 그 후에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같은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 같은 사건이 같은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과 관련해서 보도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해당 공인중개사는 약 80건을 중개하면서 건물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아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라고 좀 그건 좀 이렇게 문제 얘기가 있다. 나오더라고요.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피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처분이라는 건 너무나 미약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이쪽 업자를 통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대부분 신뢰를 하잖아요. 네네. 예, 되게 신뢰를 하는 편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장님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좀 경제력이 되는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자산도 뭐 많은 것 같고 롤스로이스도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아까 같이 민사소송에서 80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벌써 이제 그중에 일부만 제기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한 뭐 10억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 넘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종인중개사 돈이 없으면 사실은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김 아나운서가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지금. 아직 저는 월세라서 둥지를 아직 못. 그나마 법적 책임을 많이 물을 수 있는 게 가능하지가 못하다, 최 변호사. 그러면 아니 책임은 다 물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까지 입증의 길이 너무 멀고 민사도 가자면 너무 어렵고 멀고 피해액을 다시 받기도 네. 힘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적인 어떤 촘촘한 망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일단 전세 계약 맺을 때 가장 주의할 점 한번 우리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그게 전문가요? 뭐 사실은 이제 보니까 전세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네. 사실 지금 깡통 전세는 사실은 이제 시세 확인이 뭐니 되게 좀 복잡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아예 신축은 들어가지 마라, 신축 빌라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는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요새 말고 그 전까지 어떠한 전형적인 거는 이제 사실은 등기부등본 확인해라. 예, 앞에 뭐가 있으면 들어가지 마라. 각구 일구에 뭐 가압류, 뭐 모르는 말 써 있으면 들어가지 마라. 예, 저당권 뭐 이런 권한이 설정이 깨끗해야지만이 예, 좋다. 그럼 대항력을 잃어요. 음. 내 선순위에 뭐가 있으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거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자금 반환 보증에 좀 꼭 가입해라. 그래야 네가 스트레스를 덜 살고 그 비용에 그 정도 혜택이면 리스크가 되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대비 편익은 더 클 것이다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사실은 임대인이 아닌데 임대인 역할을 해가지고 돈 받고 튀는 경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 꼭 해라. 예. 나도 조심해야겠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도 조심해야겠고 정말 힘드네요. 뭐 저기 뭐야 그 세입자들이 나쁜 집주인 뭐 온라인 홈페이지도 개설했다면서요. 네, 전세에 대한 공포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겠다면서 세입자들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임차인들이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사실상 사적 제재에 나선 겁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를 차용한 건데요. 현재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엔 빌라왕으로 불리는 숨진 임대인 김모 씨와 공범, 빌라 3,493채로 임대사업을 벌여온 빌라의 신 권모 씨 등 총 7명의 사진과 주소지, 생년월일 등이 공개돼 있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와 나쁜 임대인 관련 언론 기사,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해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 없나 이제 이건 둘째 치고 빌라가 3,493채가 있다라면 이 양반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아, 그러면 또 세금이 먼저 또 선순위고 배당해서. 아,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로 이제 진짜로 이 전세 보증금만 빼먹고 사기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이 기회에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자산을 한번 불려봐서 진짜 부를 한번 창출하고 그런데 서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를 돼보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집값 하락기여서 이 문제가 터졌고 다만 저는 좀 여기서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집값이 올라서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로 본인들의 욕구가 이루어져가지고 의도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을 형성하게 되면은 사실 성과는 자기가 가져가요. 맞아. 예, 근데 집값이 하락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사실 본인 피해는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초기 자본 자체가 극히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피해는 그냥 전세 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예요. 이익은 이 사업자가 지면서 피해는 전세 사업 이게 보는 구조라 아 이거는 되게 똑똑하고 되게 해보려고 하겠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기 처벌을 떠나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언론에서는 여러 대안들 또 해법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이제 민원연 입장에선?
아직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고 그거가 관련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많이 더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일단은 시민사회 단체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입장들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대책위원회가 조성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도 내고 이러기는 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좀 입장이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사기냐, 사회 재난이냐,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인 분석과 해법이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각 언론사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식 차이에 따라서 언론 보도가 좀 한이하게 나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부는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이 저지른 범죄인데 전세 사기다. 사기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또 피해자들이나 일부 정당에서는 전세를 둘러싼 일련의 제도적 결함, 이 빚은 이제 사회 재난이다라는 입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판도가.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회 네. 재난으로 보세요? 아니면 사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봐야죠. 그쵸, 기본적으로 사기죠. 사기죠. 네. 근데 이제 전세 제도가 분명히 안고 있는 허점에서 이제 사기가 일어난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정치권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어서 빨리 어떤 이런저런 해법들, 대책들이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먼저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하실게요. 전주의 한 식당 안 모습입니다. 술자리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행들이 자리를 피합니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이야기 도중 갑자기 소주병을 들더니 맞은편 남성을 내려칩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고통스러워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9월 말 전북대학병원 교수 A씨가 전공의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단독 입수한 영상을 보면 폭행 교수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당시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도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소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치는 행위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둔기를 이용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58조 2항의 특수상해 또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직 1개월의 겸직 해제, 지난해 9월 말 술자리에서 소속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전북대학병원 A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대학병원이 A 교수를 겸직 해제해서 복귀시켰습니다. 징계가 끝났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전북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 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A 교수 겸직 해제 복귀건이 사안이었습니다. 참석한 9명 위원 중 과반수가 A 교수 복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 대학본부 측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결정권은 의대 학장에게 있는데 21일 이를 결정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학교 교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면 더 이상 법적인 문제는 삼을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미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이를 다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이를 바라본 구성원들로서는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소주병 폭행 교수의 복귀를 보면서 대학병원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을 불합리함에 대해 이를 결정한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은 지점입니다. 자, 전북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건이 지난해 9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겸업 해제 그리고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었고요. 그런데 지금 녹화일로 얼마 전이죠. 최근 그러니까 4월 22일 이쯤에 다시 병원으로 복귀가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가요, 이게? 김나연 아나운서는 그 영상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전 엄청 놀랬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단 복귀했다는 게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전공의 폭행, 뭐 병원 의사 폭행 이런 거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비근한 예로 그냥 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 피멍 들 정도로 때려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많고, 사실은 이 의사 집단 어떤 병원 내에서의 어떤 폭행 사건이 잦아요. 그냥 작고 사건 사고 많아요. 네, 병원에서. 작고 또 그걸 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마 학교 폭력 얘기하면서도 폭력의 감수성을 얘기 한번 했을 텐데 폭력의 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조직이든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당연시 되는 조직이 사실 드물어요. 뭐 군대도 그러나 저 때도 군대도 사실은 때리면 안 된다는 게 너무 확고했어요. 때리면 큰일이라고. 네. 그래서 말로 이렇게 갈궜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 폭력 내지 따돌림 이런 문제가, 괴롭힘 이런 문제가 좀 커지는 거지. 지금 폭행이 이렇게 일상화되거나 또 폭행으로 문제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조직은 좀 사실 드물죠. 저도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네. 병원 갑질 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우르르 이게 진짜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었던 거는 전북 충격 실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북 내에 병원들의 갑질이 심각하다, 이 내용이 충격 실태 해가지고 뉴스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태도 아까 은폐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 목숨,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함 같은 걸 내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격함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시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내부에서 용인시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북 내에서 이 사건이, 이러한 갑질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병원 조직이나 대학 조직에서 이거를 걸러내고 다시 사후에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지속적 피해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취재를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제가 이게 취재해왔던 보도들을 계속해서 봤었는데, 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 이게 아까 은폐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은폐된 내용을 찾아내고 이러는 과정,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 좀 없었나? 그러니까 증거나 네. 뭔가 팩트가 없으면 네. 기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분명히 이야기는 들었고 어느 정도 증거는 체증이 됐는데 그것을 정작 이야기해줄 피해자는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제보했던 측에서 여기까지만 하자.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과를 했고 더 이상 나갈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위신이나 명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과연 뭐가 어디에 더 경중을 둬야 될지 좀 판단을 서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사를 씀으로써 이 사람이 또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건 또 내가 오롯이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김나연 아나운서가 자료 준비했나요? 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지난해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공의 10명 중 3명이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교수가 56.3%로 가장 많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51.3%로 뒤를 이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수련병원은 교수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또 이제 성추행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라는데 여기도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에요. 의사가 간호사 이제 모텔 가자고 괴롭혔어요. 이게 괴롭혔다라고 한다면 뭐 한 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주구장창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수년을 괴롭혔는데 단지 가해자가 1개월 정직, 이거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언론 보도에서도 뭐 황당한 처분이다,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런 식의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앞에 사례에서도 그러지만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 식구잖아요. 너무 관계와 상황을 너무 고려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결국은 그 상황을 떠나야 되는 이런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내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병원에서는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해당 병원은 지난 2020년에도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간호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직원에게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후배 의사의 집 앞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는 의사 또한 이 대학병원 소속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병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의사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치매. 그 지난해에서 치매 부모를 모시다 같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매 어떻게 보세요? 난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유,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장담해? 뭐 난 안 죽을 것이다라는 거의 비슷한 뭐 수준의 장담이죠. 네. 저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이 도민준이라고. 알죠?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 예. 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데 500년 동안 지금 모습으로. 근데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이런 치매 뭐 헤매지 너무 확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떨어지게 하니까. 맞아요. 그 본인이 떨어지는 건 본인이 치매라 잘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김 아나운서는 치매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저랑은 먼 일 같은데 저도 요양원에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몇 분 뵀었는데 이 가족분들도 잘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도 싶은데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깜빡깜빡 건망증이 생길 때 있잖아요. 와, 그런 경우는 정말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아직. 저도 모르는데. 아직 모르나요? 네. 시선이 왜 그쪽으로 갔죠? 네,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말 생각 안 나고 기억 안 나면 하루 종일 내가 어떤 물건을 어디다 놓고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면 미쳐버릴 것 같기도 하고. 블랙아웃도 미쳐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사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진화에서 치매 노부부 수민체 발견된 것. 네, 진안군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노부부를 변간호하던 50대 아들이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노부부는 숨졌고 아들은 중태에 빠져서 치료를 받는 것까지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노민 치매 뭐 앞으로 생명도 굉장히 연장이 되고 수명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요즘은 노인성 치매 말고도 중년 이상에서부터도 뭐 치매 전조가 많이 나타난다고들 하니까 이런 사건들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남들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여지를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기 발병 치매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4월에 이제 나왔던 보도를 보니까 광주 65세 이상 시민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광주 65세? 65세 이상 시민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 네. 예, 그래서 수치가 너무 높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치매인데도 네. 그냥 일상에서 그냥 가벼운 치매 정도는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께서 야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어. 근데 사실은 그게 치매 초기 증상, 전조 증상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인식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눈여겨본 게 뭐냐면 광주에서 전남도에서 전 도민,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관련해가지고 60세 이상 관련해가지고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전남형 치매 돌봄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 2025년까지 976억을 투입하겠다 해서 60세 이상의 도민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 안전망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이거 빨리 전라북도에도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전라북도에서도 아마 제가 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인당 뭐 네네. 치매 뭐 네. 그 검사 뭐 10만 원. 검사도 있고 뭐 네. 이제 치매 있으면 이게 단계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들이 다 금액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있어요. 비용도 나오고 뭐 지팡이도 지원해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치매 환자분이 있어서 근데 갈수록 지원되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 같은 거는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라남도의 이런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 구조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 지역에서도 도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의 비극이죠. 사실 치매라는 게 아니 몸에 어떠한 암과 기능은 치매는 네. 아니 고령화의 늙으면은 비극이라고 사실은 몸에 어떤 부분 다 기능이 저하되고 몸이 사실 병이 드는 건데 사실 내 기능에 저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사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60세, 65세 되면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90세, 100세까지 사니까 연명하잖아요. 네, 생명은 유지가 심장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내 기능이 저하가 되더라도 뭐 그런 게 뭐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자, 이렇게 뭐 굉장히 또 심각한 이야기긴 하지만 뭐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미래라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잡설로 이야기를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기억이 사라진다면 가장 먼저 만약 기억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억 먼저 제일 없애고 싶은지.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안 떠올라요? 흑역사가 없나 봐요. 아직 나이가 그럴 나이에요. 그 일상에 뭐 여러 번 있으니까. 아니 블랙아웃 됐잖아요. 이미 블랙아웃 된 거 아니었어요? 잊었지만 그 블랙아웃이 된 상황을 잊고 싶은 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 그런 거. 우리 손 초장님은 어떤 게 있어요? 저도 막 특별히 떠오르는 것들은 없는데. 나만 이상하게 산 건가요? 네. 최변은? 전 기억보다는 사실 네. 좀 갑자기 그때 이 질문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이터널 선샤인? 이스라엘 선샤인. 네, 그 이제 어떠한 그 헤어진 연인 간의 기억을 싹둑 자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둘 다 잘랐더니 또 만난다 사실은 그게 결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떠한 이 기억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사실 온전히 이끌어서 내가 된 건데 내가 뭐 어떠한 기억을 싹둑 자른다고 하면 다시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까. 네. 굉장히 또 철학적이다. 결국에는 내 정해진 운명 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시는 패턴을 거죠. 가지고 그 운명을 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또 누군가는 이제 망각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신의 배려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망각, 잊고 싶은 거 말고 망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가 한 말 잘 잊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좀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고 염치없이. 염치없이 몰라. 저는 좀 자신감이 있다고도 좀 보여져요. 어저께 이 얘기 했는데 아우 됐어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것들 또 보면 자신감이네요. 또 그렇게 예,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억을 잘하거나 내가 그걸 꼼꼼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 뭘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맞나 틀리나? 내가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할 텐데 사실 좀 이게 사기 잘 치는 사람하고 사업 잘하는 사람하고 약간 겹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몰라 진행해 뭐 이게 되거든요. 그 염치 없음과 자신감이 또 혼동이 돼서는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가끔은 염치 없고 싶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염치 없는 또 분들이 잘 되는 세상인 것 같아서. 망각한 것 같아요. 염치 없었던 적은 좀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이 시간 여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나눠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손 추장님. 망각 얘기해서 저는 근데 조금 실수를 조금 계속 가슴에 품고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실수를? 실수나 제가 말했던 거 좀 뭔가 민망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A형이세요? B형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약간 살짝 내려놓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살짝 염치 없는 것도 귀여울 때 있어요. 네. 우리 최 변호사. 뭐 오늘 사실 메인은 전세 사기였잖아요. 네. 그냥 좀 드는 생각은 이런 사실 저도 변호사 되고 한참 뒤에 다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임대차 교육 공부를 따로 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개념이 어려워요. 좀 톡 튀어나오는 개념들이라. 그래서 이런 교육들의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누군가는
좀 많이 알려줘야겠구나. 사실은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돈이고. 그래서 좀 이런 교육들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 김하나 네, 저도 오늘 좀 전세 사기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앞으로 더 똑똑하게 항상 확인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 전세세 관련한 앞으로의 피해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실효적인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또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은 기억하면서 살고요.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자꾸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전세 사기라든지 그 전북대 뭐 교수의 뭐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불행 또 불안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남은 또 다음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